미국의 속마음을 알아버린 한국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하는 불공정 관세 주장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한 연구원이 깜짝 놀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겉으로는 무역 불균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명확한 편 가르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 속에서 그가 발견한 한국만의 비밀 무기는 뜻밖에도 배였습니다.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한국. 그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저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워진 녹차 한 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같은 영상을 벌써 3번째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제 고향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더 높습니다. 대통령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이 말을 제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관세란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 붙이는 일종의 세금 같은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교역하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관세가 전혀 없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나 여러 다른 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헤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박혜준이고 서울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특히 미국과 한국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가 말에 너무 집착한다고 종종 놀리곤 했어요. 저는 연설에서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불공정하다나 4배 더 높다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그들은 당신이 뭔가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이미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새 차가 필요했어요. 휴게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미국 대통령이 왜 관세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역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에 관한 거였죠. 바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차를 들고 책상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메모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에게 미국 군사기지와 군인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우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숙제를 도와주는 것과 같아 나중에 그날 동생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점심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숙제에 관한 게 아니야. 네 점심돈을 원하는 거지.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별로 친절하지 않네요. 맞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들이 함께 일하는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곤 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전 회담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미국 관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었죠. 이건 공정한 무역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동맹국들이 안보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게 하는 것이었죠. 다른 사무실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오직 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로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냥 더 많이 지불하기로 동의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처리할 우리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어 국방부에서 일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요구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한 것 같아. 말해봐, 친구가 대답했어요. 이건 관세나 무역에 관한 게 아니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방위비에 관한 거야.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지불하기를 원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내는 것의 2배 정도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저는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해요. 마치 모든 조각이 다른 모든 조각에 영향을 미치는 큰 퍼즐 같았죠. 무역, 군사적 보호, 그리고 정치는 모두 항상 명백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정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통령이 불공정한 관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얼굴에 좋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적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혼란스러운 말들을 꿰뚫어보고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가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어요. 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전에 국방부에서 일했던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 앉아 불고기를 먹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 해군을 위해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면 어떨까요? 예전에 제독이었던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멋진 아이디어였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배 만드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 조선소들은 거대한 화물선, 유조선, 심지어 군함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더 많은 돈을 주는 대신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조선 기술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냅킨을 집어들고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약 2.5%에서 3%로 국방비를 조금 늘릴 수 있었고 우리 해군을 위한 배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좋은 가격으로 군함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였죠. 이 계획으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5조 원을 더 내길 원할지 모르지만 이 계획이라면 아마 2조 원 정도만 추가로 내면 될 거예요. 더 생각할수록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덜 내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화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신 우린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 더 많은 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방위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계획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배가 필요하고 우리는 배 만드는 데 능숙해요.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했던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완벽한 의미가 있네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배가 항상 한국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의 섬과 같은 나라예요. 역사를 통틀어 튼튼한 배를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왔죠. 이제 그 같은 기술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요.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 우리의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늦게까지 모든 것을 적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배들을 그림으로 그렸고 우리의 가장 큰 조선소들과 그들의 능력을 목록으로 작성했어요. 심지어 미국이 우리에게 배를 만들게 함으로써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대략적인 비용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마침내 자정쯤 노트를 덮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트럼프 상황에 관한 건데 가능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다음 날 회의를 열기로 동의했어요. 하루 종일 발표 준비를 하면서 모든 사실이 정확하고 모든 주장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또 다른 연구 논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연습을 하면서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내 아이디어를 들어줄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줄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네가 잘하는 것을 찾아라. 네 강점이 항상 최고의 도구란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데 능숙해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강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려운 협상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린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미국의 좋은 동맹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보다 더 큰 문제들도 직면해 왔어. 잠에 빠져들면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했거든요. 책상 위에 모든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연결된 회사들로부터 파나마 운하 항구의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었죠. 계속 머릿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미중 패권 경쟁, 전략적 선택, 그리고 동맹 강화라는 단어들이요. 한국은 정말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특별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미국 편에 확실히 서는 나라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중간에 끼어 있으려는 나라들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주 편을 선택하라와 편을 들면 번영이 따른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을 두 편으로 나누고 있었죠. 미국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반대하거나. 이건 한국에게 큰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너무 친근해 보이면 미국이 우리 경제를 해치고 보호를 줄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거였어요. 한국이 직면한 이 모든 압박을 지도에 그려보면서 더 명확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세와 군사 지원에 관한 논쟁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을 미국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창문 밖으로 아래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운 선택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한국전쟁 이야기와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유대감은 정말 깊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사촌은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팀원 절반이 상하이에 있었죠. 이런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책상에서 최근 무역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에 더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들, 전자제품들, 자동차들이 엄청난 수로 중국으로 가고 있었죠. 이 무역이 멈춘다면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였어요. 그런 다음 안보 브리핑을 살펴봤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 근처를 더 자주 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북한은 중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었고요.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우리가 이런 위협들을 홀로 직면해야 했을 거예요. 11살인 조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해보고 있었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학교 친구 2명과 친구인 것과 같다고 말해줄 수 있겠죠. 한 친구는 괴롭히는 아이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만 다른 친구와 놀지 말라고 해요. 다른 친구는 장난감을 나눠주지만 때로는 자신이 괴롭히는 아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여름 더위로 사무실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잠시 안도감을 주고 있었죠. 국제 문제도 이렇게 쉽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미국 관리들과의 회의가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고, 중국 대사는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고 있었죠. 양쪽 모두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국제관계를 20년 동안 연구해 오면서 한국에 이런 압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래를 형성할 거였죠. 국방부에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무역, 방위비, 그리고 미중 경쟁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발언은 사실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 편을 들도록 밀어붙이는 것이었죠. 전화를 걸면서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런 결정들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한국인의 삶과 생계가 이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었어요. 우리의 안보와 경제 모두를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 전체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는데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았죠. 이 아름다운 나라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왔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 도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트럼프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이 점점 더 미국과 중국 세력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훨씬 더 큰 대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바다처럼 널브러져 있었죠. 너무 오랫동안 화면을 보느라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치고 있을 때 저는 드디어 전략 문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래도 한 모금 마셨죠. 쓴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요. 창밖으로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큰 결정들에 대해 모른 채 일터로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메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세가 4배 더 높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우리는 제가 실용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옳은 것보다 현명한 것을 선택하자. 예전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새 종이를 꺼내서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관리들과 비공개로 이야기해야 했어요. 무역에 관한 실제 숫자를 보여주면서요. 존중하되 단호하게 말이죠. 신문이나 TV에서 그들과 싸우는 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할 뿐이었고 그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중에 있을 회의를 상기시키는 비서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글을 쓰고 있었죠.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도록 단순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대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제안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부산과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유조선, 심지어 군함까지 만들고 있었죠. 미국 해군을 위해 배를 만들면 어떨까? 큰 글씨로 적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뚜렷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들은 좋은 가격에 새 구축함이나 순찰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현금을 건네는 대신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문서에서는 이것을 조선협력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고 사무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한강이 도시를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어요. 큰 다리들이 마치 강철 무지개처럼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모든 것을 건설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포기함으로써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의 세 번째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어요. 한국은 마치 다투는 부모 사이에 끼인 아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미국은 군사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우리 제품을 사고 바로 옆에 있었죠. 일부 미국 관리들은 우리가 한쪽을 선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해 빈방에 대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략적 자율성이. 종이에는 한국이 두 나라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줄 테니까요. 하지만 미국과의 안보 관계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균형 외교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했어요. 배가 꼬르륵거리며 어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계획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자체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의 배, 비행기, 군인들에 의존해왔어요. 이것은 미국에게 우리에 대한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었죠. 해군과 다른 군사력을 강화하면 우리 자신의 안전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을 거였어요. 자주국방이라고 적고 3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다가오는 협상에 대한 제 의견을 묻고 있었죠. 1시간 안에 전체 분석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문서를 정리하면서 이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70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두 나라 모두 더 강하고 부유하게 성장하도록 도왔죠. 하지만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에요. 관계는 관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운 대화도 필요합니다. 전략 문서를 인쇄해 기밀이라고 표시된 폴더에 넣었어요. 제 권고사항은 명확했습니다. 관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싸우지 말고 단순히 돈 대신 조선을 제한하며 미국과 중국 모두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죠.
다시 창가로 가서 서울의 아침 교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전하고 번영하게 지킬 올바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고 있었죠. 이 책임감이 무거운 외투처럼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린 더 큰 도전들을 마주해 왔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파괴되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는 거의 붕괴될 뻔했지만 우리는 회복하고 더 강해졌어요.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했을 때도 우리는 침착하게 외교적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요구에 관한 이 도전은 한국에게 그저 새로운 시험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중요한 우정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서류들을 모아 회의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 연구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피곤한 얼굴을 보았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긴 밤 작업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결의가 있었어요. 한국은 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으로 내려가면서 제 분석을 읽게 될 모든 전문가들과 관리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의할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테고요.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활발한 토론이 필요했으니까요. 밖에 나오니 아침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벚꽃이 거리를 따라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들이 부드러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죠. 서울의 봄은 항상 저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추운 겨울 후에는 항상 새 생명이 돌아오니까요. 대통령 자문관들에게 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시를 지나면서 창밖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유리 마천루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전통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노점상들이 음식 카트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로 서두르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국제관계나 국방예산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는 가족들,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 공원을 거닐고 있는 노부부들, 많은 이들이 희생해서 건설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국이었습니다. 택시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어요. 창밖에서는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벚꽃 잎을 잡아주는 척하자 손녀가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일이 중요한 이유야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시가 청와대를 향해 계속 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전략도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전략은 미국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협상은 어려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압박을 즐겨 사용하는 강한 협상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레버리지와 옵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택시가 청와대 근처 보안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 돈을 지불하고 내려서 제 권고사항이 담긴 폴더를 꼭 쥐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주 건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 벚나무들은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고 분홍색과 흰색의 터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징조처럼 느껴졌어요. 이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국은 견뎌낼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 가난, 정치적 혼란을 겪었지만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영해 왔습니다.
이 도전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거였습니다. 넥타이를 바로 하고 어깨를 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제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대문역에서 지하철을 내리면서 여행 일기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자이다 알파르시예요. 저는 오만에서 왔어요. 오만은 사막이 많은 나라예요. 고향에서는 넓고 텅 빈 공간에 익숙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도시가 사람들과 건물들로 가득 차 있고 소음과 움직임으로 넘쳐났어요. 저는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그곳에 대해 글을 써서 사람들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직접 보는 건 정말 달랐어요.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이 시장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에요. 어제 가이드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정말 엄청나네요. 저는 거대한 시장이 눈앞에 펼쳐진 걸 보며 혼잣말했어요. 아직 아침 10시였는데 시장은 이미 에너지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 계획은 단순했어요. 그냥 탐험하기. 이 방법은 제가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곳을 발견할 때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온 건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직 아침 공기가 시원했지만 날씨 예보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더울 거라고 했었거든요. 처음 저를 놀라게 한 건 시장이 마치 미로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기에 적었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나 다른 층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시장은 단순히 평면적으로 넓은 게 아니라 층층이 쌓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현지인이 저에게 좋은 팁을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을 따라가 보세요. 줄을 따라가다 보면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4개 대륙의 12나라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냈었어요. 제가 처음 줄을 선 곳은 한국식 핫도그를 파는 가판대였어요. 미국에서 먹었던 핫도그와는 달랐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야채 핫도그예요. 일기에 적었어요. 고기 대신 당면이 들어있어서 한국적인 맛이 느껴졌어요. 계피와 견과류, 꿀이 들어간 달콤한 버전과도 다른 특별함이 있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몇 가지 음식을 더 맛본 후 시장의 모든 소리와 색깔, 냄새들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말소리, 곳곳에 화려한 간판,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시 쉬고 싶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잠깐 쉬면서 더 돌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차가운 아이스 카푸치노를 마시며 일기에 적었어요. 차가운 음료를 마시니 한결 나아졌어요.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바쁜 시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쇼핑 가방을 들고 빠르게 지나가고 상인들은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함께 음식을 맛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 있으니 고향과 이곳의 차이점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오만에서는 넓은 공간과 사막이 가득해요. 물은 귀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게 가까이 붙어 있고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서울에서 어떤 것들을 더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아직 일기장에는 몇 페이지만 채워졌지만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새로운 경험과 발견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장은 서울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음료를 다 마시고 나니 다시 시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직 볼 것도 맛볼 것도 많았거든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남대문 시장의 화려한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다음으로 발견한 음식은 현지인들이 김밥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속이 밖으로 보이는 스시처럼 생겼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일기에 적었어요. 제가 고른 김밥에는 어묵이 들어 있었는데 맛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은
김밥의 김식감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식 도넛을 찾았어요. 작은 공 모양의 도넛에 설탕이 뿌려져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일기에 적었어요. 서울에서의 음식 탐험 동안 이 말을 여러 번 적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건 음식 맛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고객들 앞에서 모든 과정을 보여주며 마치 요리쇼를 하는 것 같았어요. 상인들은 빠르고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같은 음식을 수천 번 만들어 본 솜씨 같았어요. 아침이 오후로 넘어가면서 시장은 더욱 붐볐어요. 시원했던 아침 공기는 사라지고 경고받았던 더위가 찾아왔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길을 걷다 보니 등에 땀이 흘렀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작은 가게에서 종이 부채를 하나 샀어요. 아름다운 산과 시냇물이 그려져 있었어요. 상인은 그 그림이 서울의 유명한 청계천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 꼭 가봐야겠다고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후가 되자 발이 아프고 배는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이것이 제가 여행작가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둘러싸여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세상은 훨씬 더 넓어요. 시장을 떠나기 전에 일기에 적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면 한 걸음씩 탐험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 더 넓게 펼쳐진 시장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걸 경험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되었어요. 저는 커피숍에 잠시 앉아 있다가 훨씬 나아졌었어요. 차가운 음료가 저를 식혀줬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시장의 소음과 색깔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더 많은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었죠. 사람들 사이로 다시 걸어 들어가면서 여행 일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방금 한국식 핫도그를 먹었는데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었어요. 먹어봐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또 다른 긴 줄이 보였어요. 음식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전에 들었던 조언을 떠올리며 저도 줄 맨 끝에 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음식이 분명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줄을 서 있는 동안 저는 상인이 김과 밥, 다양한 속재료를 정성스럽게 말아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현지 사람들은 이 음식을 김밥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찐뿌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제 실수에 미소를 지었었죠. 안쪽이 바깥으로 나온 초밥 같네 라고 여행 일지에 적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어묵이 들어간 김밥을 주문했어요. 김이 입안에서 약간 낯설게 느껴졌지만 맛은 좋았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김의 식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만에서 가끔 먹던 건조식품이 떠올랐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으로는 작은 동그란 도넛처럼 보이는 것에 설탕이 잔뜩 묻어있는 음식을 파는 가판대를 찾았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너무 맛있다 라고 일지에 적고 그 말을 3번이나 밑줄 쳤었어요. 바깥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공기 같았어요. 저는 금세 다 먹고 손가락에 묻은 설탕도 핥았어요. 시장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한 번 돌 때마다 새로운 음식, 냄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 감각들이 과부하 상태였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맡을 것도 많았어요. 가끔 눈을 몇 초 동안 감고 쉬기도 했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남대문 시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강남에 있는 식당을 가보기로 했었어요. 가이드가 잉양이라는 한국식 바비큐를 특별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곳을 추천해 줬었거든요. 오만에서 먹는 구운 고기와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강남에 가는 건 쉬웠어요. 모든 노선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고 표지판에도 한국어 아래에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언어를 몰라도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다른 지하철 시스템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익량 식당에 도착했을 때 모던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각 테이블에는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고 그 위에 금속 그릴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거꾸로 된 깔때기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창가 쪽 테이블로 저를 안내해 줬었어요. 주문을 하고 나니 직원이 생고기와 채소가 담긴 접시를 가져왔어요. 잠시 혼란스러웠는데 직원이 테이블에 내장된 작은 숯불 그릴을 켜면서 깨달았어요. 위에 있는 깔때기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진공장치였어요. 음식을 테이블에서 바로 요리해주네 라고 감탄하며 일지에 적었었어요. 직원은 긴 금속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어가며 알맞게 익었을 때까지 확인했어요. 고기가 다 익자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잘라줬어요. 가위로 음식을 자르는 건 처음 봤었어요. 직원은 이 양고기가 호주산이며 달콤한 소스에 재워져서 끈적하면서도 맛이 깊다고 알려줬었어요. 첫 입을 먹었을 때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상에, 이게 내가 먹어본 양고기 중에 최고야.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신경 쓰지도 않고 혼잣말을 했었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고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완벽했어요. 겉은 약간 바삭했지만 속은 촉촉했어요. 접시를 다 비우기도 전에 다시 직원을 불렀어요.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주문할게요. 직원은 흔한 일인 듯 미소를 지었어요. 2라운드 시작이라고 기다리며 일지에 적었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변 손님들을 구경했어요. 대부분은 여러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고기와 밥, 매콤한 소스를 상추에 싸서 먹더라고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처음에는 다 부서져서 입에 들어가기 전에 엉망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어요. 식당의 큰 창문 너머로는 바쁜 강남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서두르고 있었고 해가 질수록 화려한 간판들이 더 밝게 빛났어요. 낮에 갔던 전통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울은 정말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같았어요. 양고기 2접시를 다 먹고 나니 완전히 만족스러웠어요. 서울의 맛이 저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놀라게 했었어요. 오만에서는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지만 한국 음식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북적이는 거리로 나왔어요. 오늘의 미식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빙수라는 특별한 디저트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얼음에 여러 가지 토핑을 올린 디저트라고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본 사진은 정말 예쁘고 시원해 보여서 여름 더위에 딱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빙수를 찾는 건 잠시 미뤄야 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발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처 벤치에 앉아 일지에 더 많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페이지마다 음식과 장소, 그리고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이야.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야. 라고 적었어요. 하루 만에 서울의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다니 놀라웠어요. 오만에서도 식사는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서울에서도 음식 주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기 시작할 때 일지를 덮고 일어섰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모험과 맛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은 한국식 핫도그, 김밥, 설탕 도넛, 완벽하게 구워진 양고기의 맛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저녁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제가 여행을 하는 이유였어요. 새로운 맛을 보고, 새로운 곳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경험하는 것.
서울은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냥 탐험해보자 라고 혼잣말하며 제 여행 모토를 되새겼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 반짝이는 지하철역 불빛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 또 다른 발견의 날을 준비하며 편안히 쉴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남대문 시장을 나서며 발은 지쳤지만 마음은 행복했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은 정말 멋졌었지만 제 서울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도시를 걷다가 문득 저를 멈추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었어요. 물이었어요. 이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작은 개천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청계천에 왔어요. 라고 저는 어려운 이름을 최대한 또박또박 발음해보며 말했었습니다. 청계천 하고 천천히 말해야 했었어요. 저는 오만에서 자랐었는데 흐르는 물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사막 고향에서는 물이 매우 귀했거든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와디, 건천는 텅 비어있고 먼지투성이었어요. 물은 드물게 폭우가 쏟아질 때만 잠시 흐르다가 이내 갈증난 땅에 스며들거나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해버렸었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물이 도심 한복판을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라고 저도 모르게 속삭였었어요. 저는 여행글을 쓸 때 쉽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곳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거리에서 물가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걸어갔어요. 물 가까이 가니 온도가 확실히 더 시원했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북적이는 도시의 소음을 잦아들게 해주었어요. 저는 여행 노트를 꺼내 이곳의 모든 것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은 자연 하천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인공 개천이었어요. 한쪽 끝에는 큰 폭포가 있고 물은 도시를 가로질러 약 11km나 흐르며 최종적으로 서울의 주요 강인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22개의 다리가 청계천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물 자체가 아니라 이 개천이 도시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이 특별한 공간을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끄러운 돌 가장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물가에 발을 담그고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산책로를 걷고 있었고, 소풍을 온 학생들 무리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청계천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요즘 청계천은 사람들이 그냥 쉬거나 책을 읽거나 점심을 먹는 등 일상적인 공간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라고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맑은 물 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재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들이 보였고, 물가에는 식물들이 자라 자연의 조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말이죠. 저는 편안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차가운 돌이 제 다리에 닿는 느낌이 좋았어요.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갔어요. 아침 내내 뜨거운 도시를 걸어 다닌 후라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잠시 눈을 감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자꾸 고향과 비교가 되었어요. 오만에서는 물 한 방울도 소중하게 여겨요. 빗물을 모으고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요. 물은 너무나 귀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공 개천을 만든 거였어요.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것을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게 만든 거죠. 저는 다른 도시들이 각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만에서는 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물은 충분한 대신 자연과 평온한 공간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도시 한가운데에 자연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이 개천을 만든 거였어요. 청계천은 오래전 진짜 하천이 흐르던 자리를 따라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서울이 커지면서 옛 하천은 도로와 건물 아래에 묻혔었대요.
그리고 몇 년 후 사람들은 다시 이 하천을 되살리기로 결심했었죠. 도로를 걷어내고 옛 하천의 자리를 파내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종이배를 접어 물에 띄우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은 물가에 신발을 벗고 책을 읽고 있었고, 친구들은 예쁜 다리 위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청계천은 마법 같은 힘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의 1시간이나 있었어. 제 일행은 저를 찾아내며 웃었어요. 우리가 너를 찾느라 온 도시를 돌아다녔어. 저는 그제야 얼마나 오랫동안 물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물의 흐름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던 거죠. 저희는 청계천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주변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통 한국식 건물들이 물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청계천은 서울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배가 고파졌어요. 아침에 시장에서 먹었던 음식이 벌써 오래된 것 같았어요. 청계천 근처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도시 생활과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자연을 필요로 해요. 라고 저는 여행 노트에 적었어요. 분주한 도시 속에서도 우리는 흐르는 물과 자라는 식물,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조용한 곳을 찾아요. 해가 저물며 청계천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길을 따라 자동으로 켜진 불빛들이 개천을 또 다른 세상처럼 만들었어요. 낮보다 더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강남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흐르는 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고향으로 꼭 전하겠다고요. 사막의 고향 사람들에게 도시 한가운데 강을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여행글에 이 마법 같은 청계천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떤 장소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줘요. 청계천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지하철역을 나서 강남에 도착했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높은 건물들이 저를 멈춰 세웠고, 저는 한참 동안 주위를 둘러보았었죠. 이전에 봤던 전통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강남은 정말 현대적이고 반짝거렸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오만의 사막에서 자란 저에게 이렇게 북적이고 현대적인 곳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저는 휴대폰 지도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할랄 한식 바비큐를 먹어보고 싶었고, 특별한 디저트인 빙수를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곱게 갈린 우유 얼음 디저트를 꼭 맛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지하철 여행은 정말 쉬웠습니다. 일기에 이들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이용하기 쉬워요 라고 적었었어요. 각 노선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고 모든 표지판에는 한글 아래에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를 읽지 못해도 색깔만 따라가면 큰 도시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 방문했던 다른 대도시들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어떤 곳은 작은 글씨와 복잡한 노선도로 가득 찬 지하철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 덕분에 어떤 열차를 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각 역도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안내방송도 한국어와 영어로 나와서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늘 날씨는 정말 완벽했어요. 며칠 동안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에어컨이 있는 건물만 찾아다녔는데 오늘은 선물처럼 시원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고향의 봄날 같았어요. 일기에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라고 적었어요.
얼굴에서 땀을 닦을 필요도 없었고 그늘을 찾지 않아도 됐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었죠. 저는 한식 바비큐 식당 주소를 찾아갔지만 막상 도착하니 아직 열지 않았더라고요. 배에서 실망한 듯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테이블에서 고기를 바로 구워 먹는 경험을 기대했었는데 이전에 음량 레스토랑에서 했던 것처럼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길거리를 둘러보던 중 크리에이트 쿠키라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창문 너머로 예쁜 쿠키와 케이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 군침이 돌았어요. 식당이 열 때까지 저기서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카페 문을 열었어요. 카페 내부는 정말 예뻤어요. 깨끗한 흰색 벽, 천장에서 늘어진 식물들, 아담한 둥근 테이블들이 가득했어요.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죠. 웨이터가 음료를 가져왔을 때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컵 위에 거품이 작은 꽃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주위로 계피가 솔솔 뿌려져 있었거든요. 일기에 정말 귀엽다. 프레젠테이션이 훌륭해요. 라고 적었어요. 서울의 많은 곳들이 맛뿐만 아니라 비주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강남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멋진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상점에서 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전화 통화를 하며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느긋했던 남대문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카푸치노를 다 마시고도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다시 카운터로 가서 망고 우유 음료를 주문했어요. 음료가 나오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큰 유리잔에 노란 망고와 하얀 우유가 층을 이루고 있었고 작은 망고 조각들이 둥둥 떠 있었거든요. 또 쿠키 라떼도 시켰는데 작은 쿠키가 잔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이 맛있는 간식들을 천천히 즐기며 각각의 맛을 자세히 적었어요. 망고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했고 우유는 부드럽고 차가웠어요. 쿠키는 겉은 바삭했지만 속은 부드러웠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나중에 여행 기사를 쓸 때 좋은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서울과 제 고향 오만을 비교해 보았어요. 고향에서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물은 소중해서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물이 참 많았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부터 멀리서 본 한강까지요. 오만에서는 건물들이 대부분 낮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서울은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는 사무실, 아파트, 쇼핑몰이 들어있었죠. 그 차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충분히 쉬고 나서 이제 한식 바비큐 식당이 열었을 것 같아 다시 움직였어요. 물건을 챙겨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거리로 나섰습니다. 식당은 이미 열려 있었고 저는 테이블 가운데 그릴이 있는 작은 자리에 앉았어요. 양고기를 주문했는데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떠올랐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달콤한 양념에 재운 얇게 썬 생고기가 나왔어요. 직원은 그릴을 켜고 고기를 조심스럽게 올려줬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군침이 돌았어요. 호텔방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게 그곳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였어요. 고기가 다 익자 직원이 가위를 사용해 한 입 크기로 잘라줬어요. 상추에 고기, 소스, 그리고 작은 반찬을 조금씩 올려서 한 입에 먹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첫 시도는 엉망이었어요. 소스는 손에 줄줄 흐르고 고기 일부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달콤한 양념, 부드러운 고기, 신선한 상추, 매콤한 소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이렇게 강남에서의 하루는 먹고, 걷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서울은 저를 계속 놀라게 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청계천 옆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물은 제 발 옆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여행 노트를 꺼내어 이 도시에서 본 놀라운 것들에 대해 적기 시작했었어요. 고향인 오만에서는 물이 매우 귀해요. 대부분이 모래와 메마른 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와디 건천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데 그런 날은 드물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물이 항상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죠. 저는 손가락을 차가운 물에 살짝 담가 보았어요. 물이 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상쾌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바위 사이를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죠. 근처에 있던 아이들은 물고기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깔깔 웃고 있었어요. 나이든 분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작은 도시락에서 점심을 먹으며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어요. 정말 집과는 다르구나.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고향에서 이렇게 물을 발견하면 큰 사건이 될 거예요. 모두가 와서 구경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서울에서 본 수많은 대비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은 서로 다른 것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도시였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자연과 인공물까지도요. 남대문 시장은 오래되고 전통적이었어요. 좁은 가게들 사이를 지나갈 때면 마치 고향의 시장을 떠올리게 했어요. 다만 여기 시장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 미로 같았죠. 달콤한 한국식 도넛과 김밥의 맛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방금 점심을 먹었는데도 그 기억 때문에 배가 고파졌어요. 반면에 강남은 완전히 현대적이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과 멋진 가게들, 그리고 카페에서는 예술작품 같은 음료를 내놓았어요. 예쁜 잎이 모양이 그려진 제 카푸치노를 보며 첫 모금을 마시기 전에 잠시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넘겨봤어요. 시장에서 감자당면이든 한국식 핫도그를 들고 있던 제 모습, 2번이나 주문했던 양꼬치,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청계천의 모습까지요. 다리들이 물 위를 건너고 양옆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죠. 지하철 덕분에 서울의 여러 곳을 쉽게 다닐 수 있었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과 친절한 표지판 덕분에 한국어를 몰라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고향에서는 어딜 가든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는 기차가 빠르고 막힘없이 어디든 데려다 줬어요. 음식 문화도 큰 차이였어요. 고향에서는 손이나 빵을 사용해 음식을 먹는데 여기서는 금속 젓가락과 숟가락을 주로 썼어요. 젓가락질에 익숙해지기까지 3일이나 걸렸답니다. 맛도 달랐어요. 한국 음식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했는데 제가 익숙한 카다멈과 사프란 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유람선을 바라봤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있는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가장 놀라운 경험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온다. 이번 여행은 정말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발음도 못하는 음식을 먹어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큰 도시에서 길을 찾아다녔고 전통적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침대 대신 바닥에 요를 깔고 잤었죠. 하지만 무섭거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고 호기심이 넘쳤어요. 새로운 경험 하나하나가 서울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눈앞에 흐르는 청계천은 마치 제 여행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바위와 장애물을 헤치며 흐르는 물처럼 저도 낯선 도시에서 제 길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흥분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때로는 잠시 멈춰 풍경을 즐기며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다음에 펼쳐질 것을 기대했어요. 옆 벤치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작은 사탕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포장을 풀었어요. 생강 맛이 나는 달콤한 사탕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작은 연결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날씨도 적어두었어요. 오늘은 덥지도 않고 산들바람이 불어 나무십들이 춤추는 완벽한 날이었어요. 여행 초반에는 한여름 더위에 고생했었거든요.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들며 더위에 녹아버릴 것 같았었는데 오늘은 마치 서울이 저를 위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봤어요. 곡선이 아름다운 고궁의 지붕과 구름을 향해 솟아있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 달라도 충분히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걸요. 제 가이드분이 길을 알아도 한 번 더 물어봐라 는 한국 속담을 알려주셨는데 이는 아무리 많이 안다고 생각해도 타인과 소통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여행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 안에는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음식 가게들이 보였어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식 핫도그나 김밥을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맛있었어. 여행 내내 제가 했던 말이었죠. 서울은 저를 바꾸었어요. 저는 여전히 오만에서 온 자이다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일부도 제 안에 함께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음식의 맛, 한국어의 소리, 시원한 물이 손끝에 닿던 그 느낌까지요. 이 경험들은 마치 청계천의 물처럼 다른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이야기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냥 탐험하는 거야. 저는 제 여행 모토를 다시 되뇌었어요. 비록 이번 여행은 끝나가지만 앞으로도 많은 탐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대비를 발견하고 편안함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마주하는 그런 날들이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내내 미소를 지었어요.